이어서 두 번째 발표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ESG 경영실의 정영두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해운산업 ESG와 해양금융입니다. 박수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진흥공사 ESG 총괄을 하고 있는 정영두 ESG 경영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해운산업 ESG 경영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아주 현실적인 얘기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ESG 경영에 대해서 주도할 수 있는지, 이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해운선사들이 ESG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왜 못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고, 두 번째는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좀 머리를 맞대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팩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선사가 한 150개 정도 선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ESG 등급을 획득한 선사는 한 5군데 정도 선사이고요. 그 외에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데가 여기다가 한 5개 정도, 합치면 한 10개 정도 선사, 한 8% 정도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ESG 등급은 거의 상장사라든지 대형 선사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선사분들한테 좀 여쭤봤습니다. ESG 경영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하시는데 왜 안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첫 번째는 일단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원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ESG가 뭔지 잘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분들께서 별로 이렇게 의지가 없으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ESG를 잘하려면 어떤 지원을 해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이제 금융 지원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ESG 등급을 획득하는데 비금융 지원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시사점을 보면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ESG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대형 선사보다는 좀 중소선사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있고, ESG를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금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금융 방식을 병행해서 좀 종합적인 지원책이 좀 필요하다. 특히 보면은 우리 중소선사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사들하고 지금 ESG 경쟁력을 보면은 대형 선사하고 중소선사하고 격차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중소선사에 대한 ESG 경영 지원이 많이 시급하다. 이렇게 저희는 좀 시사점을 도출을 했습니다. ESG 경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사하고 좀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생각보다 좀 크고 빠르게 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천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선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운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선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화물이 필요하고, 그 선박하고 화물하고 합치면은 이제 운임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선박의 경우에 있어서 ESG를 잘 못하거나 ESG 등급이 없으면은 선박 금융 조달이 앞으로 계속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박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좀 더 심각해 보였는데요. 상황을 보니까 화주들의 요구가 상당히 지금 빠르게 거세게 지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화주들이 공급망 실사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하려면은 화주들을 보면은 우리 국내 화주만 먼저 보시면은 부정기선 쪽에 포스코라든지 아니면은 발전사, 아니면은 정유사, 아니면은 컨테이너선 쪽에는 거의 대기업들입니다. 삼성, 현대, LG 이런 데들이 지금 선사들한테
요구를 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냥 한마디로 ESG가 안 되면 앞으로 화물 제공이 곤란하겠는데요, 아니면은 장기 운송 체결이 곤란하겠는데요, 뭐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기 철광석, 그 호주에서 들여오는 철광석 10년짜리 장기 운송 계약을 해야 되는데 탄소 배출이 얼마나 될까요? 그 자료가 없으면은 장기 계약이 곤란한데요. 이렇게 돼 버리니까 선사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 데이터가 다 있어야 되는데 중소선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없어갖고 양질의 화물들을 확보를 지금 못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돼서 격차가 막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케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앞으로는 친환경 선박 아니면은 화물 안 주겠다, 뭐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고 시급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형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좀 잘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장사다 보니까 주가하고도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중소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ESG를 잘 못하게 되면은 선박 확보도 안 되고 화물 확보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선사는 뭐 운임을,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 이러한 요구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럼 우리 선사들이 ESG 경영을 잘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첫 번째는 낮은 조달 금리로 선박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원가 경쟁력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원가 경쟁력이 생긴다는 의미는 시황이 좋을 때 남들보다 돈을 더 잘 벌고, 시황이 떨어졌을 때도 남들보다 손해를 덜 본다는 의미가 됩니다. 굉장히 좋은 이점을 가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양질의 화물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ESG를 잘하게 된다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선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특히 최근 한 10년 동안에 중국 선사들이 낮은 운임으로 좀 덤핑을 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중국 선사들이 배제가 되고 우리나라 선사들이 양질의 화물들을 확보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선사들이 ESG만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시사점을 주고 있어서, ESG 경영이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준비하면은 우리 새로운 경쟁력으로 우리가 더 빨리 좀 해운 산업의 경쟁력이 더 강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 또한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소선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거를 했냐면은, 처음에는 올해 초에는 ESG 등급을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 금리를 좀 할인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사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호응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리 할인해 드리는데 왜 이렇게 ESG 등급을 평가를 안 받으세요라고 그랬더니, 금리 할인 받는 것보다 이 ESG 평가 받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럼 중소선사들한테 한번 공모를 해봤습니다. 저희 해양진흥공사에서 전액 비용을 다 대드릴 테니까 ESG 등급을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해서 신청하시는 선사분들이 많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적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설득을 해가지고 세 군데 선사에 좀 부탁을 해서 저희가 ESG 등급에 대한 획득 전액 지원을 해드리고, 대신에 거기에 나오는 자료나 데이터들을 저희하고 좀 공유를 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숙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ESG, 그러면은 우리나라 중소선사들의 ESG 쪽에서의 뭐 잘하는 점도 있고 잘못하는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미흡한 점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소선사들이 환경 부문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은 문제점이라는 건 이제 친환경, 그러니까 해상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이나 조직 자체가 일단은 없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선박 관리 회사들한테 맡겨놓긴 하는데 그걸 맡겨놓기만 하고 아무런 관리가 없습니다. 사실상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사실은 더 큰 부분인데, 자기 선사가 매년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화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그 탄소 배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화물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올해 2023년도에 우리 자기 선사가 배출한 총량을 알아야지만이 내년에 얼마를 더 감축하겠다, 내후년에 어떤 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기 선사가 배출하는 양이 전체 우리나라 국적 선사들의 평균 양 대비해서 많은지 적은지를 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좀 다른 데보다 많이 배출하는 편이구나, 아니면 적게 배출하는 편이구나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아직 좀 깜깜이인 상황이어서 우리가 좀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는데 성적을 자기가 지금 몇 등인지 알아야지 몇 등을 더 올리겠다, 아니면은 뭐 목표를 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냐?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그 올해 2023년 동안 그 개별 선사가 이제 매년 얼마의 탄소를 배출하는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성급께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그 연료 사용량을 기반으로 해서 선사가 연간으로 사용하는 배출량이 이 정도 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얼마를 더 그 감축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단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을 하고 요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앞서 나가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뭐 이런 부분들을 그 당신의 탄소 배출량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업을 올해 좀 준비를 했고, 내년부터는 좀 선사들에게 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선사 중에 이제 소셜 부분의 문제점을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 보니까, 이 소셜 부분에서는 좀 해운 산업의 특성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뭐 기본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중소선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소셜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중소선사들이 나타나는 부분을 두 가지를 제가 꼽으라고 하면, 인권 경영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력사 부분이 좀 더 문제가 커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지금 선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화주들이 공급망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에 대해서 공급망 실사를 해서 여기 선사에다 화물을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렇게 그 평가를 하게 되는데, 선사들은 처음에는 뭐 친환경 선박이나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걸 막 준비하고 있는데, 해외 화주들이 제일 먼저 가는 게 선원들한테 가서 혹시 인권 침해를 당했는가, 아니면은 그 선원들이 이제 내국인하고 외국인 선원들이 있는데 어떤 그 레이시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화물을 제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생각보다 이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빠르게 좀 이렇게 선사들한테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이제 그 해상 직원분들이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이렇게 구별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각 선사마다 인권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구제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냥 노동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인권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냥 고소 고발 뭐 이런 쪽으로만 돼 있어서, 내부적으로 이런 그 절차라든지 프로토콜을 가져가는 게 특히 중소선사 같은 경우 매우 시급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가 이 협력사는 다른 말로 하면 갑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 그 밸류체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해운 중기업, 그다음에 뭐 선용품업, 그다음에 뭐 대리점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는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한 뭐 이제 이게 부패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갑질이나 아니면은 뭐 뇌물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도 조용하게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뭐 특정 선사에서 이게 사회 문제화가 되게 된다면은
별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로 인해서 화물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뭐 이런 정도의 좀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대응이 시급하다 해서 저희가 이제 해수부하고 공동으로 해양수산 ESG 가이드라인을 지금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 제작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대응하시고 저런 부분은 저렇게 대응하십시오라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거는 이제 전체의 가이드라인이고 여기에서 이제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갑질 방지 매뉴얼, 그러니까 그 선사들이 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요것들을 하나의 규정으로 좀 놓고서는 그 어떤 그 절차라든지 구제 절차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확립을 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에는 요 그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 규정들을 정비하는 부분들이 오늘 또 은행법 학회에서도 오셨는데 그 법조계에서도 좀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거버넌스 부분인데 사실 이게 그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제 등급 평가를 하면서 세계 선사에 대한 등급 평가를 하면서 E, SG 따로따로 또 평가가 들어가는데 사실상 그 거버넌스 부분이 제일 점수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문제점도 크고 그 다음에 개선하기도 또 어려운 뭐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중소선사들이 대부분의 이제 좀 가족 경영 체제로 이렇게 돼 있고 소유 구조 부분에서도 특히 보면 이제 투명성 부분이 중요한데 사회이사가 없거나 아니면 유명무실을 하거나 아니면 감사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준법 경영, 윤리 경영 부분에서도 보면은 아시다시피 우리 해운 선사들이 좀 아픔이 많았고 이런 그 부패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더 큽니다. 리스크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선사가 아예 규정 자체가 없어버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그 부패라든지 이런 것이 그 좀 이렇게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부분도 전혀 없어갖고 제일 먼저 보는 게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공급막 실사를 할 때 규정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윤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선사들이 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제작해서 전파하는 부분들이 좀 시급해 보이고 더 이제 그 거머넌스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투명성이라는 부분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 ESG 등급 획득 플러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선사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할 때 정부에서 뭐 70%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뭐 이런 사업들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면은 문제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할 수가 있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지원이 좀 필요한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정리하면 환경 부분에서는 환경 경영 관리 체계, 그 다음에 탄소 배출 DB 구축하는 부분들 필요하고 사회 부분에서는 인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중대재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선사들은 사실은 그 선사 자체뿐만이 아니라 선급이라든지 뭐 PSC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선박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규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대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배구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윤리 경영, 그 다음에 투명성 강화 부분이 필요해서 이 부분들을 좀 핵심 과제로 놓고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같이 좀 공동으로 중소선사의 ESG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다음 챕터에서는 저희 공사 ESG 경영 추진 체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이는 환경 부분에서는 당연히 친환경 선박 확보하는 부분, 그다음에 S 부분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해운업계 동반 성장, 동반 성장이라는 건 이제 중소선사도 이렇게 좀 경쟁력 강화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생 협력 부분에서 선주하고 화주하고 상생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거버넌스 부분에선 윤리 경영이나 내부 통제, 그다음에 소통, 이해관계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친환경 선박, 그러니까 차세대 연료 선박,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LNG나 메탄올, 암모니아, 이게 우리나라가 그럼 전 세계 몇 등이냐, 이게 궁금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클락슨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요거를 이제 일일이 한번 국가 간 비교를 해서 데이터를 한번 세봤습니다. 왼쪽이 이제 차세대 연료 선박에서 현존선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GRT 기준으로 봤을 때 한 그 2.2% 정도 이 정도 갖고 있고 순위는 4등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도북을 포함을 해보면은 특징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여기서 지금 좀 앞서 나가는 데가 크게 보면은 유럽 선사하고 싱가포르입니다. 근데 유럽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새로 발주하는 선박들은 한 80% 정도를 차세대 연료 선박으로 발주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33% 정도만 발주를 하고 나머지는 뭐냐면 레디입니다. 레디. 그러니까 뭐 이쪽이 될지 저쪽이 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레디 선박은 엄밀하게 보면 차세대 연료 선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저희가 선사들하고 좀 논의를 해봤더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차세대 연료 선박을 왜 발주를 못하나?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차세대 연료 선박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짓는데 첫 번째 문제는 비싸서 한 차세대 연료 선박이 한 20배에서 30% 정도 비싸다. 근데 최근에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두 번째는 연료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이게 차세대 선박 지어놨는데 연료 공급 안 되면은 이것도 좀 낭패 아닌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그 차세대 연료 선박을 발주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융 공급을 더 늘리고 금융 조건을 더 완화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차세대 연료 선박들 더 많이 짓게 하고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요. 그러면 연료 공급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 공사가 이제 지원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국회하고 정부를 설득을 해서 저희 공사가 친환경 연료 공급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게 공사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신조 금융을 늘리고 연료 공급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순위가 지금 그대로 놔두면은 차세대 선박이 계속 순위는 뒤로 밀리게 되는데 우리가 좀 적어도 유럽 선사나 싱가포르 정도를 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들하고 공동으로 이거를 좀 빨리 따라잡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환경 부분에서 저희가 중점 추진 과제는 금융 부분에서 친환경 선박 금융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를 할 때 저희가 특별 보증을 해드리는 친환경 설비 개량 특별 보증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더 필요한 게 저희가 올해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담보대출보다는 선사들이 필요한 거는 이제 운영자금입니다. 그 가장 좋은 게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거를 선사들이 많이 선호를 하길래 저희가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 대응 펀드를 조성을 해서 그 중에 5천억 정도는 중소선사들이 채권, 그러니까 녹색 채권을 발행할 때 저희 공사가 매입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곧 시작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로 해서 선사들이 조금 더 그 운영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경영 자금에 대해서 유동성 지원을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내년부터는 올해 준비를 다 완료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확대할 거고 여기에다가 요거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ESG를 좀 잘하시는 선사들한테는 저희가 요새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 차익을 좀 보전해드리는 사업까지도 얹어갖고 종합 패키지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소선사들 같은 경우 이자 부담이 높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저희 해양진흥공사가 보전해드리는 요거까지도 내년에 좀 확대를 지금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융 부분에서는 보조금 사업이 있고요. 그 선박을 훼손하거나 매각해서 친환경 선박으로 신조할 때 보조금을 저희가 드리는 것들을 좀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박금융 그 해상 그저 탄소 배출 데이터베이스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부분에서는 동반성장에서 이제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저희가 2022년도에 론칭을 했고, 그 다음에 요것들이 2023년도에 확대를 했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중소선사들한테는 금융 지원을 더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대를 하고, 우수선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주들이 우리 선사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은 세금도 좀 깎아드리고, 그다음 항만시설 사용료도 낮춰드리고. 근데 요거가 올해까지는 컨테이너 선사들, 컨테이너 화주들만 대상이었는데, 요거를 드라이버크 화주들까지 좀 확대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좀 국산품 장려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사들이 우리 화주의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로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고, ESG 경영 확산 주도, 등급 획득하고 간담회, 교육 이 부분도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요건 정례화하고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보니까 그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사회 산하의 ESG 경영위원회를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의무적으로 할 수가 있고 추진 동력도 확보할 수 있고, 저희가 기존에 해수부 7개 기관 중에 최초로 ESG 경영위원회를 작년부터 설치해서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내부 통제라든지, 저희 입장에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산업의 경쟁력,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해운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선박을 많이 갖고 있거나 원가가 낮거나 아니면 시황 정보를, 해운 시장에 대한 분석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는 여기다가 하나 더해가지고 ESG가 하나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ESG가 저희가 국제적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도 그렇게 크게 지금 현재는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준비하게 되면은 글로벌 해운 산업에 우리나라가 그 ESG를 선도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해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더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게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이런 목적으로 저희 해양진흥공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영두 실장님 좋은 발표에 감사드립니다.